어머니가 기생이면 딸도 기생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운명이었죠. 1572년 조선, 당신이 태어나는 순간 이미 당신의 인생은 끝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당신은 평생 천민으로 살아야 했거든요. 종모법, 어머니를 따른다는 이 잔혹한 법 때문에 기생의 딸은 무조건 기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시스템 속에서 태어나 살다 간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국가공인제도였습니다. 관청에 소속된 여자종으로 분류됐는데 주로 궁중연회나 관청의 연회에서 노래와 춤, 악기 연주를 담당했죠. 하지만 실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비참했습니다. 기생들은 크게 세 등급으로 나뉘었는데 1패는 궁중이나 고위관료의 연회에서 공연하는 최상급 기생이었고 2패는 중간급, 3패는 최하급으로 주로 지방 관아나 술집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이 등급은 철저한 평가와 경쟁으로 결정됐습니다. 가장 잔인한 건 종모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이 어머니가 기생이면 딸은 자동으로 기생 신분이 됐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관청의 기생 명부에 이름이 올라갔고 이건 사실상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습니다. 양반 남성이 기생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도 예외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고위 관료라 해도 어머니가 기생이면 그 아이는 기생으로 자라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 사회가 만들어낸 신분세습의 가장 잔혹한 형태였죠. 1572년 한양의 관기 숙소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1패 기생으로 궁중연회에도 불려갈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이를 낳은 지 1시간 만에 기생관리 책임자가 와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 개수를 세고 얼굴에 기형이 없는지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쓸만한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흘 뒤 호적 담당 관리가 와서 아이의 이름을 기생명부에 기록했죠. 아이가 첫 미소도 짓기 전에 이미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기생의 딸들은 대부분 6살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관청에서 운영하는 교방이라는 곳에서 음악과 춤, 시와 글을 배웠는데 이건 단순한 예능 교육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교육 책임자는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냉정한 현실을 주입했죠. 15명의 소녀 중 10명 정도만 1패나 2패 기생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3패로 떨어지거나 아예 부두에 싸구려 술집으로 팔려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술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선원들과 하급 관리들이 쌀이나 천으로 값을 치르며 여자들을 샀고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20살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4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자세를 익혀야 했는데 조금이라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회초리가 날아왔어요. 찬물을 따를 때 잔에 물결이 일면 안 됐고 가야금을 탈 때 손가락 위치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손등을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씩 부러져 나갔죠. 어떤 아이는 닷새 만에 울음을 터뜨렸고 열흘이 지나자 울지 않게 됐으며 20알째 되던 날엔 아예 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론가 보내졌는데 아무도 그 뒤를 묻지 않았어요. 묻는다고 해서 답을 듣는 것도 아니었고 알아봤자 더 무서울 뿐이었으니까요. 정기적으로 검사가 있었습니다. 관청에서 파견된 검사관들이 와서 음악 실력과 춤 솜씨, 자세와 용모를 평가했죠. 점수가 낮으면 등급이 떨어졌고 여러 번 떨어지면 재기가 불가능했습니다. 1패에서 2패로, 2패에서 3패로, 그리고 3패에서 술집으로요.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끝까지 추락하는 게 기생사회였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완벽해야 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조차 약점이 됐습니다. 소녀들 중에 월향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7살 때 아버지에게 팔려온 아이였는데 어머니가 출산 중 죽자 아버지가 기생교방에 팔아버린 거였죠. 월향이는 손이 자주 떨렸고 그래서 가야금을 탈 때마다 실수를 했습니다. 같은 또래의 한 소녀가 매일 밤 월향이와 함께 연습했어요. 손가락 위치를 고쳐주고 다리 질 때까지 같은 곡을 반복시켰습니다. 그 소녀에게 월향이는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하지만 첫 검사에서 월향이는 떨어졌습니다. 책임자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고 했죠. 그 다음엔 끝이라고요. 두 소녀는 미친 듯이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이 터지고 피가 났지만 붕대를 감고 계속 연주했어요. 멈추는 건 곧 부두 술집을 의미했고 그건 사실상 죽음이었으니까요. 단지 더 천천히,
더 고통스럽게 죽는 것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검사에서 월향이는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검사 때 검사관이 바뀌었고 새로운 사람은 훨씬 더 가혹했어요. 그는 4명의 소녀를 떨어뜨렸고 그 중엔 월향이도 있었습니다. 월향이는 끌려가면서 친구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친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가만히 서서 얼굴에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약함이었고 약함은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석 달 뒤 월향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두 술집에서 선원들에게 시달리다 병에 걸려 죽었다고 했죠. 12살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뒤로 그 친구는 더 이상 다른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친구를 만드는 건 사치였고 잃는 건 너무 아팠으니까요. 대신 연습에만 몰두했습니다. 완벽해지는 것만이 살아남는 방법이었거든요. 10살이 되자 교육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음악과 춤만이 아니라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죠. 양반 남자 아이들과 같은 교재로 시를 외우고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사서 삼경의 구절들을 암송하고 당시와 송시를 익혔어요. 목소리 훈련도 받았는데 취한 남자들을 울릴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하게 노래 한 업을 배웠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조선에서 가장 교육받은 여성들이 동시에 가장 낮은 신분이었으니까요. 기생들은 양반 남성들보다 더 많은 시를 외우고 더 깊이 있는 철학을 공부했지만 사회적으로는 노비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해 그 소녀의 어머니가 강등됐습니다. 30살이었는데 일패 기생으로서는 너무 늙었다는 이유였죠. 젊고 아름다운 새 기생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30살 여자를 궁중연회에 부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에게는 가야금 대신 바늘이 주어졌어요. 뒷방에서 비단을 꿰매는 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소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망가진 손가락으로 바늘을 쥐고 있는 어머니의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보다 나아야 한다고, 그들이 절대 버릴 수 없을 만큼 훌륭해야 한다고요. 소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봤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는 걸요. 12살이 되자 성인식을 치렀습니다. 머리를 올리는 의식이었는데 이건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표시였죠. 그리고 그날 밤 소녀는 처음으로 남자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부유한 상인이 그 특권을 위해 거금을 냈거든요. 53살에 배가 나온 남자였고 발효된 콩 냄새가 났어요. 소녀는 천장에 대들보를 세며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47개였죠. 월향이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아이처럼 되지 않기 위한 대가라고요. 예명을 받았습니다. 모화, 밝은 꽃이라는 뜻이었죠. 관청의 호적 담당자가 매달 2번씩 그 이름을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기생들이 도망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였어요. 사실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얼굴이 장부에 있었고 신분증명서에도 기생이라고 적혀 있었죠. 탈출구는 딱 2가지뿐이었습니다. 죽거나 아니면 기생의 자유를 살 만큼 부유한 후원자를 만나거나요. 하지만 그런 남자들은 기생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기생을 수집하고 사용하고 질리면 버렸습니다. 첫 진짜 공연은 14살 때였습니다. 지방 관찰사의 연회였는데 30명의 양반 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물을 쳐야 했어요. 칼날은 진짜가 아니었지만 무거웠고 한 번의 실수는 곧 미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수하면 후원자도 보호도 다음 기회도 없었죠. 다행히 실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그날 이후로 몽화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5살이 되자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요청받는 기생이 됐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한 무대에 서는 유명인이었지만 여전히 족쇄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재능이 뛰어날수록 더 많은 연애에 불려갔고 더 많은 남자들의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준우라는 젊은 선비를 만났어요. 22살의 양반 자제였는데 진짜 시를 써줬습니다. 상투적인 찬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시였죠. 그는 몽화의 자유를 사서 함께 도망가자고 말했습니다. 몽화는 3달 동안 그를 믿었어요. 하지만 준우의 아버지가 알게 됐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양반은 기생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건 조선사회의 철칙이었죠. 준우는 먼 지방으로 발령받았고 작별 편지는 4줄밖에 안 됐어요. 몽화는 그 편지를 읽고 울지 않고 태워버렸습니다. 나이든 기생들이 자주 하던 말이 있었죠. 사랑은 자기 자신을 소유한 여자들에게만 허락된 사치라고요. 기생은 자기 자신조차 소유하지 못했으니 사랑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17살 때 궁중에서 부름이 왔습니다. 왕 앞에서 춤을 춰야 했는데 이건 엄청난 영광이자 동시에 엄청난 압박이었어요. 궁중 정제를 춰야 했는데 이 춤은 느리고 정확하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연습했죠. 관절이 나무로 깎인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요. 왕과 대신들 앞에서 춤을 췄고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궁중 기생 자리를 제안받았어요. 1패 중에서도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죠. 거절한다는 건 모든 걸 잃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궁중 생활은 다른 종류의 감옥이었습니다. 화려했지만 더 숨막혔어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모화가 유부남 대신을 유혹했다는 소문이었죠. 사실이 아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생에게는 스캔들이 먹물처럼 달라붙었고 한번 묻으면 절대 지워지지 않았어요. 몽환은 살아남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거였죠. 대신들의 첩자들조차 모을 수 없는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했습니다. 자유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권력이었어요. 20살이 되던 해 1592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임진왜란이었죠. 히데요시의 군대가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3주 만에 한양이 함락됐습니다. 왕과 대신들은 북쪽으로 도망갔어요. 기생들은 남겨졌습니다. 연예인들을 구할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모화는 진주 요새가 함락된 후 일본군 장군의 수행원에 배치됐습니다. 7만 명이 넘는 조선인이 죽은 상태였죠. 모화는 나라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웃으며 수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곳에 논계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포위 공격으로 남편을 잃은 여자였는데 눈에 몽화 어머니에게서 봤던 그 텅 빈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논계는 장군을 위해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달빛을 구경하자며 그를 절벽 가장자리로 이끌었죠. 순간 논계는 두 팔로 장군을 꽉 껴안고 손가락을 맞잡은 채 뛰어내렸습니다. 둘은 함께 떨어졌고 강물이 두 사람을 삼켰어요. 몽화는 빈 공기를 향해 잔을 들었습니다. 기생들 중 일부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유를 위해 술을 마셨죠. 전쟁은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불타고 후퇴하고 다시 밀려오기를 반복하다가 1598년에야 끝났어요. 그때쯤 몽화는 26살이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대가가 있었죠. 20살 때부터 이미 경력이 저물고 있었어요. 늘 더 젊고 아름다운 기생들이 올라왔으니까요. 1패에서 2패로 강등됐습니다. 26살 때 한 대신이 관심을 보였어요. 석 달 동안 주에 2번씩 찾아왔는데 잔인하진 않았지만 무관심했습니다. 그게 거의 더 나빴어요. 생리가 멈췄을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확인해주기 전에요. 임신은 모든 걸 바꿨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공연을 해야 했고 배가 불러오는 걸 겹겹이 입은 비단으로 가렸죠. 대신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아내가 있었고 적법한 자식들이 있었고 명성이 있었어요. 몽화는 그가 원하지 않았던 골칫거리였습니다. 기생 관리자는 모화가 머물도록 허락했어요. 교육과 행정 업무에 여전히 쓸모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몽화는 스스로가 점점 보이지 않게 되는 걸 느꼈습니다. 진통은 한겨울에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 얇은 돗자리 위에서 16시간을 버텼어요. 의원도 없이 그저 이런 일을 수도 없이 해본 늙은 여자만 있었습니다. 몽화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가죽을 이로 물어뜯었어요. 비명은 약함이었고 평생 약하지 않게 사는 법을 배우며 살았으니까요. 딸이었습니다. 당연히 딸이었죠. 1시간 동안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리자가 아이를 데려가 손가락과 발가락, 얼굴을 확인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쓸만하다는 뜻이었죠. 바로 그 순간 몽화는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텅 빈 눈, 절박한 속삭임, 자식을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깊은 상처로 바라보던 그 시선을요. 사흘 후 호적 담당자가 장부를 들고 왔습니다. 아이가 눈의 초점도 제대로 맞추기 전에 이름을 장부에 기록했죠. 붓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걸 지켜봤어요. 한 획 한 획이 족쇄의 고리를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기생의 딸, 기생, 예외 없이요. 은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은빛비라는 뜻이었어요. 아름다운 무언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삶이 다른 건 거의 주지 않을 테니까요. 몽화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관련성을 유지했습니다. 춘향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진짜 재능이 있었어요. 몽화는 그 아이에게 절대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춘향이는 듣지 않았죠. 이몽룡이라는 젊은 양반이 시를 써주고 한밤중에 몰래 찾아오고 달을 약속했거든요.
몽화는 이런 약속들을 전에도 들어봤어요. 그걸 믿었던 소녀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봤고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몽룡은 과거에 합격했고 암행어사가 됐어요. 부패한 사또가 춘향을 차지하려 했을 때 그가 돌아왔습니다. 변명도 아니고 4줄짜리 작별 편지도 아니었죠. 권력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녀를 구했습니다. 둘은 합법적으로 결혼했어요. 기생의 딸과 양반이 하늘 앞에서 동등하게 서는 거였습니다. 몽화는 변장하고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평민의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요. 춘향이 웃는 걸 봤는데 20년 전 준우를 볼 때 자신이 웃던 방식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춘향의 이야기는 다르게 끝났습니다. 의식이 끝나기 전에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부엌 뒤편의 조용한 구석을 찾아서 울었어요. 12살 이후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방식으로요. 월향이가 문을 통해 끌려가던 그날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춘향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걸 멈춘 과거의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31살 때 공연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됐죠. 어머니는 그해 겨울 죽었습니다. 몽화는 어머니의 바느질 상자를 정리하다가 숨겨진 시들을 발견했어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시들이었는데 아름답고 가슴 찢어지는 시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재능 있는 시인이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몽화도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구절로, 때로는 더 안전한 말들을 빌려서요. 유명한 기생시인 황진이의 시조를 베껴 쓰기도 했죠. 43살 때 기침이 시작됐습니다. 폐병이었어요. 평생 차가운 바닥에서 자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따뜻함은 없는 비단 옷만 입은 결과였습니다. 마지막 몇 주 동안 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몽화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논개가 장군을 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린 이야기, 춘향의 불가능했던 사랑 이야기, 어머니의 숨겨진 시 이야기를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기억하라고요. 우리는 학자들이 잊어버린 노래들을 보존했고 전쟁을 통해 춤을 전했으며 이 나라의 기억이었다고. 나라가 우리를 기억하기를 거부했을 때조차도요. 몽화는 기생묘지에 묻혔습니다. 성씨도 없이 그저 예명으로만요. 몽화, 밝은 꽃. 딸 은비가 무덤 앞에 서 있었는데 16살이었습니다. 장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만큼 자란 나이였죠. 은비의 이름은 태어났을 때부터 장부에 있었어요. 이제 훈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종모법은 계속됐고 그 시대의 순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조선시대 기생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